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5%인데 전세 대출은 3.7이면은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깔아놓고 비아파트 전세는 죽여놓고 그러면은 공급은 이제 완전 소위 80%로 줄어져 있는데 금리는 무조건 유리하니까 여기 전세 무조건 튀는 거고 그럼 튀는 만큼 매매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됐다고 말하기는 싫지만은 이쯤 일을 안 할 정도면은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채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이제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올 한 해에 이제 상반기가 좀 부동산 어땠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는 일단 서울시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매가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1분기 1, 2월보다는 3, 4, 5월로 가면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뭐 내리 강세였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시장 좀 약세 지속 중에 전세 시세까지 약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막 지방소멸 이런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소위 그런 투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비유를 하는데 그 진격에 거의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막 월사나 월로제, 월마리아 막 이런 방벽이 있거든요. 방벽이 뚫리고 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점점 그 내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막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전세 강세 작년 하반기부터 났던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서 금리가 내려간 부분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갔고 제가 제 주택 가격 그 모형에서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어쨌든 미래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 올라간 만큼 집값 올랐고 그리고 전세가 강세는 금리 내려간 거에다 추가로 빌라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빌라 시장이 거의 준초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에서 전세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빠지고 아파트로 오니까 아파트는 단기에 그냥 상당한 공급 부족 이런 효과가 이어나면서 올해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차료 강세 기반의 매매가 강세에다가 또 지방소멸 이슈까지 얹어지면서 이제 수도권 시장은 좀 살아났고요. 상반기가 그렇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하반기에도 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형태의 대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여러 투심을 좀 회복하거나 하는 그런 대책들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내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시장 심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주택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어떤 수도권 뭐 서울의 매매가 상승은 전세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 다음 효과로 이렇게 매매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매매가만 올라가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전세가 올라갔는데도 매매가가 안 오른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2년 하반기랑 23년에 나왔던 그 시세 하락은 전세 하락과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장금리 내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급 시장 안에서 빌라와 아파트라는 그런 시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막 높아지면 사실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뭐 전세가가 막 올라가야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또 같이 또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율은 또 그냥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달라지는 거네요. 아니요. 우리나라 그냥 장기적인 초장기의 역사에서는 매매랑 전세는 늘 동행을 했어요. 근데 전세의 경우에는 오직 입주가 단계 좀 많을 때만 6개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가장 직전에 19년 상반기에 입주량 터졌을 때 그때 전세 시세 잠깐 마이너스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세는 새 아파트 들어오면 올라가거든요. 새 집이기 때문에 효용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신축 건설 공급과 전세 시세는 정방향이고 전세랑 매매도 거의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직 서울만 2008년부터 16년까지 물론 작은 기간은 아닌데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전에 매매가가 완전 고점 찍었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는 이제 낮은 레벨에 있었는데 전세 대출 2번 열어주니까 08년이랑 16년에 그때 전세가 이렇게 2배 올라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세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그때 보니까는 전세가율이 막
전세가율이 쫙 올라가더라. 그래서 매매는 약세고 전세가율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막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고 사실은 그냥 임차료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이 올라갔던 게 한국의 역사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수도권 광역시 보면은 전세만큼 매매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전세가 집값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던 게 네, 제가 그 멀티플 네. 서울이 그래서 2배다. 전세 2배다. 전세 7억이면은 매매가 14억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멀티플이 1.6에서 7배다. 전세 5억이면은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되는 거고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방 소도시는 1.3배다. 전세 3억이면 한 4억 2천 정도 한다. 그다음 극단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주택은 현 전세 가격이 그 주택 생애 주기의 현가니까 그냥 전세 한 배다. 네. 전세 3억이면 그냥 그 집 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멀티플은 결국은 시장의 장기적인 걸 반영하면서 변화를 하지만은 뭐 당장 그렇게 크게 급락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지방은 멀티플이 현저히 내려가는 것 같고요. 수도권은 지방 소멸이 다 끝나는 과정까지는 그래도 멀티플이 좀 짱짱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유지되고 전세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매매는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뭐 전세 대책 하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네네네. 이제 하고는 있는데 예. 뭐 지금 빌라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 상승세가 좀 유지될 것 같다. 당분간 좀 전세가 올라갈 것 같다.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책이랄 게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제 1년간 국토부가 임차료 관련해서 이미 22년부터 네. 이런 역전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 안정 대책을 안 냈기 때문에 네. 거의 저는 이제 직무유기여 가지고 현 국토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아무런 기대를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데 22년은 뭐 금리가 올라갔던 기간이고 막 긴급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차료가 하반기부터 분명히 튀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서 비아파트 쪽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비아파트 다 월세야 되고 그럼 그쪽에 있는 전세 자금들이 다 아파트로 와가지고 또 아파트는 소형을 중심으로 전세가 초강세가 나오니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 대책을 낼 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요즘 되니까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막 부랴부랴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미 그 1년간 또 2년간 빌라 포비아가 너무 퍼져버려가지고 네. 저는 지금 대책 내는 게 너무 늦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냥 네. 연말에 서울에 아파트 입주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 효과가 조금 낮아가지고 시장 안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은 안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세는 결국은 금리의 역수인데 금리 부분이 전세에 대해서 유난히 우호적인 그 전세 대출 금리가 네.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 관련 대책을 통해 가지고 전세가를 조금 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너무 저렴한 금리로 좀 빌려주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매매 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무조건 낮고 월세와 전세의 전환율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5%인데 전세 대출은 3.7이면은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깔아놓고 비아파트 전세는 죽여놓고 네. 그러면은 공급은 이제 완전 소위 80%로 줄어져 있는데 금리는 무조건 유리하니까 여기 네. 전세 무조건 튀는 거고 그럼 튀는 만큼 매매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의도됐다고 말하기는 싫지만은 이쯤 일을 안 할 정도면은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 요즘에 전세 사기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일반적인 분들은 나는 빌라 전세는 안 간다 이런 게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국토부가 또 일부러 전세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그것도 하는데 낮추고 그걸 낮추면서 전세 보증보험 탈락 빌라를 더 많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해 안 되는 수준이면은 강력한 의도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부양을 위한 강력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탈락하는 게 막 절반 이상이에요. 막 지금 네. 웬만한 곳들. 그러니까 다 지금 재계약하는 곳들은 기존 전세 금액 대비 더 낮춰서 지금 막 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면 네네.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대책이 뭐 좀 나올까요? 아까 말한 걸 저는요. 다시 뭐 올린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되면 사실 지금 민간 레벨에서는 신규 주택 인허가나 이런 게 위축 네.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그의 안티테제로서 민간 시장이 너무 죽었는데 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중요하니까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냈단 말이에요. 네. 지난 2년 동안. 270만 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선언적인 그 숫자는 노태우 이후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안 지어진다. 네, 그때는 택조법이 있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뭐 다 수용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 270만 호 대부분은 다 도시 정비 사업으로 되겠다는 건데 정비 사업이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민간인데. 네. 근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택 공급하는 도심 내 그 역세권 사업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많이 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뭐 대응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가 정책 내는 거는 거의 언제 내냐면은 사실 국토부가 낼 것도 아니지만은 PF 관련할 때 이거는 금융부처가 대책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는 최근에는 임대차법을 폐지하자 하더라고요. 네, 입법 폐지. 그거는 법무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게 관료의 정자세인데 다른 부처 법이랑 다른 부처 일을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네가 수십 년에 걸쳐서 해왔던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거시장 안정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다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그냥 계속해서 안 듣고 있다가 자기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완전 정말 직무유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할 걸 하자. 그게 공공 차원의 주택 건설 촉진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 공급 계속 늘리겠다 이런 형태의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는 게 뭐 지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아파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뭐 딱히 뭐 정책이랄 게 뭐 약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 그게 없으니까 비아파트는 주택 공급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금방 대응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뭐 그런 게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빌라 시장의 전세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맞아요. 그 포비아가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극복이 되는 방식은 임차인 기준으로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일단 있으면은 결국 주도부가 보증보험료는 내주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노선 삼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1년에 막 4조씩 손실 보면서 그 돈이면은 시스템 개발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좀 보면은 뭔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공시 가격의 150%를 인정해주는 그런 전세제도 보증보험을 해주면서 공시가가 만약에 시세의 70%였다면 시세 70% 곱하기 150%는 시세의 105%이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보험이 된다면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빌라 하나 지을 때마다 5% 벌었단 말이에요. 전세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몇십 개 몇백 개씩 쫙 지었던 건데 그거를 국토부가 150이 너무 높나? 140으로 낮추자 하면서 140 갔다가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걸 다 인정하니까 좀 그런가? 그래서 90%만 하자 이러면서 막 126% 전세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탈락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다시 150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약간 조금 그렇게 또 150 갈까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와, 바보들 집합순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설마 그렇게 대책이 나오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책이 뭔가 좀 유의미한 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지금 빌라 쪽에서 계속 넘어오는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전세가 또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면 또 매매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인서울 입주가 적지 않으니까 전세 강세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완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12개월 동안에 상당히 전세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반부터 잡혔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잡혔는데 1년간 너무 놀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하나 뭐 약간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1주택자 종부세는 좀 아무리 비싸더라도 실거주를 하는데 종부세는 좀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시장에 만약에 정말 적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6.17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매우 물방망이었어요. 늘 정책이라는 거는 기대 대비 어떻게 나오냐잖아요. 그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지금 약간 좀 백지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과세를 강화하고 이런 방향의 대책을 낼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완화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완화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 그러면 어차피 국민
국민의힘은 과세 강화할 리가 없고 민주당도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적이라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우 완화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는 그 발언이 엄청난 안도감 그런 걸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언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투세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금투세도 21대 국회가 만들었는데 어차피 22대 국회고 지금은 22대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 금투세도 소위 유권자들이 싫어하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유예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 포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의 정치가 포획이 되는 건데 다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포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자산 시장이 결국은 정치를 포획시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포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산에 얼마든지 유리한 세제로만 부양책으로만 쓰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금리 낮춰라. 네. 재산세제 낮춰라. 상속세제 낮춰라. 금투세 전부 폐지하고 거래세도 더 낮춰라. 나중에는 뭐 그 자산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22대 국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레발일 수는 있지만 거의 벌써 포획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있으니 마나한 거예요. 과거랑 네. 약간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어떤 분위기가.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생각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이 방향이다 이렇게 있었고 그냥 시장은 그거를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22대는 분위기는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줄 것 같거든요. 포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있으니 만회하죠. 이게 그러면 일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야당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내부에서도? 네, 그 시장 전체가 아니라 시장의 다수에게 포획이 돼요. 그러니까는 유주택 가구가 60%고 무주택이 그렇죠. 40%라면은 유주택의 표가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힘이 센 그룹일수록 포획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서도 고가가 얼마 안 되지만 박찬대 의원 발언 배경은 뭐였냐면 그 몇만 세대도 안 된다. 현재 네. 기준으로는 종부세 내는 가구가 1세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결국은 종부세 낸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면제해버리자. 이런 발언은 결국에는 그쪽 세력에 포획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세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정치가 연결되는 거죠. 더 긴밀하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그 22대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산 세제는 유리하게 끌고 가겠구나. 그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한테는 계속해서 유리한 내용을 내고 그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전세 상승에 뭐 자산 세제도 좀 약간 유주택자한테 유리한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가격의 상승 요인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주택 자산이 말 그대로 자산화됐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따라가요. 네. 금리든 성장률이든 그런 걸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를 통제할 만한 적절한 정책들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22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뭐 급격한 금리 충격 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시장이 경착륙하겠지만 그런 경착륙 없이 어느 정도는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현재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회복은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시장 회복 환전하는 데는 시간 몇 년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급격한 충격이 없는 상태로 그냥 완만히 회복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중기 정도의 뷰고요. 장기는 피크아웃 코리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 쓰신 것처럼. 네, 장기는 뭐냐면 전 미래가 없다. 장기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시장에 포획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는 자산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성장을 거꾸로 끌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어느 순간 순차적으로 외곽에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서 월말이야 월사나 월로제 네. 순서대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코스를 가고 결국은 월로제도 함락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뷰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이제 15년 이상의 뷰를 생각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뭐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야 결국 부동산 관련한 여러 정책이 첫 번째 큰 꼭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초안 같은 거요. 제초안이 됐던 아니면 노후계획도시법이 됐던 아니면 이런 것도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제초안이든 막 이런 것들. 이미 제초안은 작년 11월 달에 여야가 한번 합의했는데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뭐 예, 아예 폐지라든지 뭐 만약에 제초안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작년에 이미 단초가 나왔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제초안 매기지 말자. 네. 뭐 종부세도 안 매기는데 제초안 왜 매깁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냥 싹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선거 끝났으니까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동산도 자산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너무 중요해졌고
되고 여기서의 거시경제는 한국도 있지만 미국이 있어서 미국 대선이 있을 이제 연말을 전후로 나타날 여러 가지 금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도권 과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걸 그냥 계속 냅둘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변화가 생기는 건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PF 요즘에 뭐 230조다 하면서 이거 위기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이 PF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F 전체가 230조라는 거지 230조 문제는 아닌데요. 네. 다만 이 PF도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직무유기였는데 22년 10월부터 레고랜드 사태로 PF가 문제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23년 1월에 대우가 울산에 있는 프루지오 현장 하나를 딱 터뜨리면서 이제 확 바이럴되다가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이랑 금융부처가 등장해서 대주단들 다 모아가지고 대주단 협의체 구성해서 전국 180개 현장을 대주단들이 협의해서 관리하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터뜨리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150개가 쭉 관리되어 왔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뜬금없이 자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딱 나눠가지고 너네가 평가한 다음에 자구 대책을 감독원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올해까지 처리해. 갑자기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타임라인을 걸어버린 거예요. 연말까지 처리하라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건 뭔가 이거랑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PF 현장들이 많은 현장들이 공매로 나올 것 같아요. 공매로 나오고 그러면 자본력이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주체는 그걸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비수도권 사업장은 거의 뭐 매수 주체가 없다 해도 무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는 어떤 시장이 소멸하는 상태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현재 PF 씬에 있던 부동산 씬에 있던 시장에 존재하는 게 저는 진짜 피크아웃 코리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지방 소멸하는구나. 일단 수도권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기저에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지방에서 하는 주택 분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까지 정리하라고 하니까 뭐 손실 뭐 보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금융회사는 충당금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하면은 그냥 손실을 더 기록하면 되고 건설사는 채무 인수하면 책임 증명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인수하면 되는데 그래 지방사업장 그냥 인수하면서 건설사에 뭐 유형자산 좀 생기고 취득원가는 이만한데 시세 유지 5만한 유형자산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건설 경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화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생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아예 뭐 폭발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정리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대 연착륙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권은 상당한 경착륙 속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지방 건설 시장 말고 부동산 시장도 이미 초토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설 시장에서도 PF가 그냥 초토화된다 이거 따름이지. 이미 부동산 시장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위축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막 지방 광역시 중에서 일부 이제 세대나 단지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이 약간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냉정하게 심리적으로 말해가지고 지방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을 거기도 전세 4억이면 8억이잖아요. 신축은 원래 구축은 전세 4억이면 이제 6억 정도 되고요. 근데 8억짜리 부동산을 지방에서 취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거기서 불안한데. 취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거기서 그렇게 취득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피크아웃 코리아가 덮쳤다. 결국에 이 PF도 뭐 어떻게 막 우당탕탕 해결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뭐 터지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데 이게 또 지방에 또 더 많은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크아웃 코리아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 이 피크아웃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또 인구도 이미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건 뭐 모두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인구가 감소세로 가는 과정에서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해서 세대수 자체를 뭐 늘리는 것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 재건축 재개발 이쪽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선 여기 어떤지. 네, 저는 그 제가 갭 가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데 제가 부익남 채널에도 나와가지고 예전에 그 소름 공식 얘기했을 때 그 갭 가격이라는 건 미래에 지어질 주택의 현금 흐름이랑 비용을 다 더한 가격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결국 재건축을 해야지 미래의 주택이 있는 거니까 재건축 비용보다 현재 임차료가 낮으면은 재건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건축 비용이 4억 5천인데 현재 임차료가
전세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방의 소형 주택이다. 이런 주택은 재건축 안 되겠죠. 안 되죠. 짓는데 5억인데 전세 2억 받고 이러면 임차 소득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공사비가 낮았을 때는 많은 주택들이 그 갭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전세보다 멀티플을 좀 높게 받았었는데 네. 현재는 이런 피크아웃 코리아 체제로 가게 되면은 그나마 이걸 또 높은 공사비가 더 가속화시켜 버려가지고요. 네. 갭의 허들이 높아졌어요, 재건축에. 그러니까는 전세가 4억 원 이내라면은 그러면 거의 그 주택은 재건축 거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집은 그냥 노후화 된다는 거예요. 노후화가 되게 됐을 때는 잔존 가치가 이제 소위 토지 가치만 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지방을 중심으로 또 낮은 주택 가격 있는 데를 중심으로 이런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덮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재건축 시대의 거의 몰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몰락하지 않는 거는 높은 주택 가격을 갖고 있는 소위 전세가 6억 넘는 집들, 그러면 서울 기준은 12억 넘는 주택들이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니면은 아주 높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매매 시세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용적률이 좀 인센티브 충분한 그런 것들은 기대가 가능하지만은, 근데 지금부터 저는 15년의 장기 뷰가 아주 나쁘다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2040년 기준으로 한국이 실질 성장률 0%로 진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성장이거든요. 네. 그럼 역성장에 진입했을 때 실질 역성장부터는 실질 가격 하락 요인이 아주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막 이제 막 조합 시행인가 하고 뭐 하고 네. 하면서 중간에 뭐 부침 약간 겪고 이러면서 분양이라도 할라 치면은 이제 그런 시기를 마주해야 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들은 사실상 재건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결국에 지금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아예 시작도 못하지만 시작을 네네.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한 10년은 걸리는데 아무리 못해도 예. 10년, 15년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인구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역성장하는 그 구간에 딱 맞아버리면 진짜 어찌 보면 이도저도 못하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10년 이내에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왔고 빨리 뭐 분양 차라리. 임박이고 네. 그래서 하는 데들은 뭐 어거지로 하겠지만은 신규로 뭐 조합 설립인가 해보고 뭐 게다가 지금은 이게 더 어려워진 게요. 노후주택법으로 묶어버렸거든요. 네. 그럼 노후주택법 만들면서 특별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더 광역으로 묶어버려요. 네. 그러면 더안 가뜩이나 되겠지. 한 개 단지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세 개 단지 묶어가지고 6,000세대씩 깔자 이러면은 합의도 안 될 거고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도 다니셨고 이제 애널리스트까지 하셨으니까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담금이 뭐 올라가는 게 결국에 뭐 시공비도 그렇고 막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게 맞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지방의 마이너스를 그 수도권에서 플러스로 메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실제로 전략적인 수주라는 게 건설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꼭 수주해야 되는 어떤 랜드마크급 수주는 무리해서 수주를 하고, 그럼 거기서 다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딴 데서 조금 메이크업하고. 네. 그 어떻게 메이크업하냐면은 현장 코드만 바꿔주면 비용 이렇게 따다 처리돼가지고, 물론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 전체로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또 회사 전체로 보면은 주택에서 무너져도 플랜트로 벌면은 전체 전사 손익은 개선되니까, 그러면 플랜트에서 무너져도 주택에서 벌면서 전사 손익 개선했듯이 수도권 현장에서 좀 벌고 이만큼 높여가지고 네. 지방 현장에서는 좀 까지는 잃고. 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공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하면서 그 수도권의 양질의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피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정황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건설회사 다녀봤지만 이게 네. 적자 현장들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를 뭐 원가를 높여든 어떻게 해서 이제 흑자로 바꾸느니 네. 야, 이거 그냥 손실이고 맞아요, 딴 데서 좀 떨고. 벌어서 메꾸자. 네. 이런 게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이 반영돼서 아주 높은 그 공사비를 막 책정해서 분담금까지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도요. 그런 게 되고 안 되고 현장마다 공사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네. 같은 서울에서 같은 거의 준 하이엔드급인데 어떤 데는 800이고 어떤 데는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소위 400만 원대에서 지금 평균 800 몇십만 원대 정도 됐는데, 뭐 이게 900만 원이나 뭐 그래 뭐 1,000만 원 이러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같은 시점에 수주를 하고 있는데 860만 원이랑 1,300만 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는 그것도 둘 다 그러니까 소위 완전 초상급지들인데 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근데 그 1,300은 약간 좀 그 소규모 단지여서 좀 공사비가 더 원가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1,200짜리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튼 그 가격 편차가 너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초원이랑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제초원은 결국은 공사 마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가에서 빠지니까 제초원이 네. 조금 내니까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2008년에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전년비 공사비 상승률은 2008년이 YOY로 30%로 역대 최고였고 21년이 두 번째입니다. 25%. 네. 더 낮았어요. 근데 2008년 공사비 상승은 고급화로 공사비 상승을 했거든요. 어차피 뭐 네, 세금 낼 거면 그냥 다 그때도 그냥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막 이러니까 좋은 그럼 원가로 거죠. 얹혀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막 다 유럽산 이태리산 깔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랑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제초원이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또 고급화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사비의 변동성이 좀 꽤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재건축 단지들 막 분양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대부분 뭐 공사비가 뭐 예전에 뭐 4, 500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800, 900, 1000 달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조합해서 뭐 시공사를 막 바꾸겠다, 해지하고 이러는 곳들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저는 그 건설 부동산 시장을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고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건설사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들이 선호하는 건설사는 손가락에 꼽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도 인테리어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그 시공사를 대상으로 모조리 담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담합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건설사들의 소수 독과점에 의한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천진난만하게 수요 공급 곡선상 네. 뭐 공급도 막 늘어나고 없어요. 독과점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건설사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의 수요하고 공급의 가격의 협상력을 우리 조합, 우리 프로젝트가 좋아 보인다고 너무 높게 생각하셔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이 10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는 선호건설사는 탑10인데 현장은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기 너무 깜깜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다 안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건설사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네. 막 중견 기업은 또 싫고 그건 네, 또 자기네들은 우리가 그렇죠, 못하겠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시장은 전형적인 그 소수의 독과점 현장이고 그래서 제가 참 국토부 장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장에서 눈에 보일 정도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소위 시장에 좀 밸런스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공사를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또 협의를 해서라도 이제 우선 짓는 게 낫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신축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정 다른 얘기인데 일본은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그래도 있었어 가지고 정부 주도로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민간은 들어오라 이러면서 민간 시행사들이 크게 발전을 했거든요. 한국은 정반대로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민간에게 처음부터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한강 매입하고 뭐 너가 저 매입한 걸 가지고 대충 분야해서 돈 벌고 그걸로 매입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한강 매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기도 뭐 토지공사하고 이만큼 떼어줄 테니까 너 가져가시고 메꿔주면 안 돼? 이러면서 민간을 처음에 극도로 활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민간이 너무나 과잉 개입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뒤늦게 민간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료주의 행정들은 민간에 우호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일본은 매우 우호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시대가 완전 열려버렸는데 이게 주택공사 영단이라고 하는 그 주택공사 지금은 LH지만 네. 주택공사 초기부터 이런 프레임으로 1967년 2차 5개년 계획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쭉 갔는데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에게 막 맡기다 보니까 민간끼리 서로 이제 갈등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거나 해결해주거나 이런 타이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행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간은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나쁜 집단이기 때문에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너네들끼리 갈등한다고 뭐 내가 나서서 왜 나서야 돼 이런 인식 전환이 아직 없는 상태다 보니까 민간끼리는 가열차게 싸우고 정부는 그냥 가만히 싸우고 있군. 네, 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공이 더 많이 개입도 하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공공이 개입하면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본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이랑 정부랑 민간은 결국은 같은 나라에 있고 상호
상호 협력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한쪽이 너무 저쪽에 냅둬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민간에게 오래 냅뒀던 기간이 수십 년이 있었고 그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중재를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공사비 갈등이 있는 국내 재건축 주 현장에 정부가 코디네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비를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실 진주 포함해서 막 5개 군데 대조 1구역에도 보냈고 남양주 진주에도 보냈고 한 5군데 보냈거든요. 공사비는 다 올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의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런 코디네이터 기능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풀어줘야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이 그래도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 얘기 나와가지고 그 신통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요즘에 진행을 한번 하다가 또 약간 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것도 그 취지나 이런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서울시가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말 들으면 속도 빨리 해줄게 이러면서 소위 꺾기를 건 거거든요. 저희가 은행이나 이런 데 꺾기 영업을 되게 싫어하면서 네. 부동산 공공의 그 꺾기에 당한 거예요. 빨리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한 말 거거든요. 안 들으면 늦게 가.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냥 공공이 그냥 뭐 리젝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해지는 이유는 그거를 민간이 받아들이고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원사이드하게 오기 때문이거든요. 너네 이거 하자 이러면서 안 들으면 알지. 네. 그러면 뭐 우리도 사람인데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은 감정을 읽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고 나발이고 그냥 기분 나쁜데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신통기획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신통기획이 서울시의 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프로젝트를 똑같이 대응해줘야지. 말 잘 들으면은 빨리 해주고 안 해주고 어떤 새로운 사업 방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그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신통기획은 속도만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량권을 너무 과잉 남용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 서울시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통기획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다 빨리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과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쨌든 삐걱삐걱 되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액대로 끊어가지고 양극화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 이 금액대 이하는 이 차원이 있다는 않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액대 사업성이라는 부분에서의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레벨의 갈등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에 빠진 단지 안 빠진 단지 빠지면 금액 무관 그냥 장기 표류한다. 장기 표류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성만 보면서 들어가서 재건축이 뭐 괜찮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진짜 복마전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될지 안 격화될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끌고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약속된 그런 과정 속에서 간다는 건데 지금은 그 중간에 함정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비 사업이 굉장히 불합리한 체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크 아웃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040년 정도쯤에 입주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단지들은 더 지금 초기 단계요. 네, 현재 초기 단계는 사실 정비 사업을 하면은 늘 그렇지만 초기 단계가 분위기가 좋거든요. 뭔가 으쌰으쌰하니까. 으쌰으쌰하고 뭐 조합 설립하고 빨리 진행이 되네. 조합장이 좋네 했는데 결국 모든 현장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격화되잖아요. 꼭 그렇게 지어야 돼. 그 높이로 지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뭐 임대주택 받아야 돼. 왜 기비체납 그렇게 해야 돼. 뭐 설계사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시공사 왜냐면 수주전이니까 그 시공사를 싫어하는 조합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뭐 그런 등등등 많은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워낙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게 그럼 앞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반전의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반전 없다 생각합니다. 반전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들처럼 시장 참여 주체들하고 공공하고 뭔가 새로운 모형이 됐던 아니면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됐던지 간에 결국 어떤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뭐가 등장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공사비 갈등도 2022년에 있었던 둔촌주공 갈등이 전국 버전이거든요. 그 똑같이 만약에 어떤 현장이 있는데 민관합작이 잘했어요. 그런 게 되게 유의미한 프로젝트에서 딱 퍼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든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구조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아파트를 뭐 사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뭐 거주는 하고 있어도 다들 이제 신축을 살고 싶어 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네. 신축에 살아보면 또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신축에 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네. 그러면 신축을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건축 재개발은 우선은 좀 거리를 좀 두고. 네, 저는 그래서 신축은 당연히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내 신축 주거 공급하는 형식이 더 희소화되고 더 네.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 주택이 동일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가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내의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만 커지는 거고 네. 이제 비수도권은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소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매매가가 그렇게 크게 신축이라 하더라도 강세로 가겠냐 이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수도권 내 신축은 뭐 상당 기간 강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뭐 짓고 있거나 아니면 네. 뭐 이제 입주가 뭐 한 3, 4년 안에 거의 뭐 이제 사업이 다 진행이 돼 가지고 뭐 이주 철거나 뭐 관리 처분까지 간 곳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가장 최선호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는 생각상은 그렇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소위 시니어 인구 거주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안에서도 초등학교들 폐교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폐교까지는 아니지만 1학년이 한두 개인 데가 이제 많아졌어요. 1학년 반이 원래는 3반, 4반이었는데 원래 이제 한 반 된 데가 많거든요. 한 반에 막 14명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 한 5년, 6년이면 초교가 다 폐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도시 기능상의 멸실이 발생해서 도시 기능의 멸실이 주택 멸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단순 주거 신축이지만 주변의 근교에 교육 기능 없고 상학 기능이라든가 이런 의료 기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됐을 때는 주거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저는 건물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시의 핵심 6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오래 있을 만한 지역인가? 그런 입지 분석을 이제 좀 더 다시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교통적인 건데요. 첫 번째는 직장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교통. 두 번째가 교육 환경인데 이제 학교 없어질 거를 많다고 생각하면은 교육 환경이고요. 세 번째는 상업 시설을 포함한 편의 시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편의 시설 없으면 진짜 살기 불편한 거는 경험하셔서 아실 거고요. 네 번째가 주변에 꽤 근거리에 자연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한테 충분한 리프레시를 주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 시설이 거기 한 꼭지가 해당이 되겠고 마지막이 의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도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그 소아과를 포함한 그런 과별로 없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거랑 똑같죠. 물론 3차 의료기관은 전국 단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3차 진료는 있겠지만 1차 진료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동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전보다는 지금은 의료 부분을 아주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또 의사 관련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가네마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의료 기능 소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그 집, 새 집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주변 입지 환경이랑 생활 환경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집이 설령 노후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인테리어 고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신축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좀 과밀 학군 뭐 이런 곳 인근으로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마 직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밀학군 쪽으로 가야지 그게 교육 기능이 제일 오래 가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과밀학군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범용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학교 다 없어진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다 서초강남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서초강남 좋다 이런 말이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사는 지역에서 그런 도시 기능들이 유지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한국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피크아웃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책도 쓰셨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피크아웃은 근본적으로는 출산율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 출산율이랑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내려가 버리거든요.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총 부가가치로 연결되는 건데 생산성 향상되는 속도보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쪽도 개선이 있긴 있지만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2040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현재의 3천만 명대 생산 가능 인구가 완전히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제 역성장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제가 역성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매년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강세를 띠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는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로 자본이 이제 좀 빠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와타나베 부인들이 투자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월에 20억 달러 정도 개인들이 주식 사는데 해외로 순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찔하지만은 개인들은 해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20억 달러 순유출이 1년에 240억 달러예요. 지금 기준으로요. 아마 5년 지나면은 월 30억 달러 이상, 뭐 400억 달러, 500억 달러 금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산율 감소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좋은 학교가 사라졌고 옛날엔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학교가 사라지니까 인재가 안 나와서 회사가 안 만들어지고 회사가 안 만들어지니까 지방의 출산율은 높지만 20살 되면 다 서울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아예 소실돼 버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고 수도권은 어쨌든 지방이 완전 없어지는 동안에는 성장을 해요. 잠깐 좀 반짝할 수는 있겠죠. 향후 10년이니까 꽤 괜찮게 갈 겁니다. 근데 전 늘 얘기하지만 길이 끊어진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끊어지기 전까지는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의학 관련 책을 읽다 보면은 죽음에는 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이 있습니다. 빠른 죽음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고 느린 죽음은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나 아니면은 암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학 기술들은 빠른 죽음에 잘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근데 느린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거든요. 근데 도시 문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린 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큰 대응을 못 냈고 안 내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4대 병으로 이제 죽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게 2040이라고 어느 정도 타임라인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40년에 그렇다고 다시 멸망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역성장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건데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식습관 조절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도시 레벨이나 국가 레벨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출산율 얘기 같은 것들 보면은 뭐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돈을 줘도 결국에는 뭐 다 다른 나라들도 뭐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뭐 이게 효과적인 뭐 해결 방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출산율 1명 이하로 내려간 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랑 대만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외국 인구가 상주 인구가 많아서 출산율이 1명 이하지만은 총인구는 늘었어요. 근데 우리는 5,300만 국가예요. 5,300만 국가고 굉장히 많은 광역 도시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만 해도 2,600만 명 이상 살고 있고 아마도 3,000만 명 이상 거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정도 들여와가지고 인구 늘어나고 그 인프라가 더 늘어나고 이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5천만 명 정도가 돌아가던 그런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3,500만 명으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시설들이 공실로 남게 되거나 기능들이 상당히 마비되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해서 커버 못하는 데가 남다 보니까 이제 준 수도권 도시국가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카오 코리아의 1차 형식은 수도권 도시국가화 되는 과정이 1차화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수도권으로 다 피신한 거다 보니까 수도권은 성장하겠죠. 그리고 수도권 도시국가 된 다음부터는 현재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 20대 인구가 온 거는 국내 이민으로 저는 책에서 묘사를 했는데 지방에서 태어나줘서 서울로 온 건데 이제 그런 게 빠지게 되면은 서울 역시 20대 이상 인구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침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그게 한 2040년 정도다. 2030년대 중반부터 올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전까지는 쌩쌩 달릴 거로 생각이 되고 수도권 비대화는 더 이뤄지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도 포획 이론이 작동하거든요. 수도권에 3,100만 명이고 이 시장을 완전히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부나 행정부 수반이니까요. 그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죽이면서 지방 살리기를 하기가 어렵죠. 수도권이 내 표심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양 정당에서는 지금 상태가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년간 쭉 좋다가 어느 순간 벼락같이 떨어지는데. 네네네. 그렇게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GTX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에 이제 수도권에 교통망을 계속 깔아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또 동반되는 게 또 그 거점 지역에 또 신도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럼 예. 이게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지방 2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있던 2015-16년부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됐고 출산율도 그때부터 박살났습니다. 네.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준공된다 치면은 그때는 지방 없어질 겁니다. 3기 신도시 준공될 때는. 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로 아까 주택수 늘어나는 게 진짜 수십만 채이고 네. 그거가 들어왔을 때는 교통망, 직장 이런 게 다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지방 그냥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을 방법이 딱히 안 보이네요. 양 정당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안 맞겠죠.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양 정당 다 자기네들한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막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피카 코리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당장 내년부터 뭐 소위 절단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10년, 11년 동안 건설 산업을 분석하는 일을 했었는데 건설주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성장주였습니다. 10몇 년 넘게요. 네. 그래서 멀티플이 시장보다 높았어요. 코스피가 10배 받았는데 건설은 13배, 17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GS만 20몇만 원이 목표가였어요. 지금 이제 3, 4만 원 하는 기업이지만. 근데 언제부터 역성장이랑 저성장 기업이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그 산업에서 수주 성장률이 꺾이면서부터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꺾이면서부터였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PER 3배, 4배 처음에는 8배였는데 8배, 6배, 5배, 4배, 3배 이렇게 쭉 내려가고 완전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되니까 돈도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20몇 년을 쭉 보면은 굉장한 이런 거대한 사이클이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성장 산업이라고 성장 섹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자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어느 순간 성장의 정점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했던 것대로 아니네 이러면서 그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걸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5년 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그런 게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막 피카 본다 그러면 뭐 또 주택시장 뭐 부정적으로 본다 안 좋게 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미리 좀 피해 두자. 그냥 지금 다들 이제 좋다고 얘기하면서 빵빠레 터뜨릴 네. 때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피해야 한다는 게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와타나베 부인처럼 좀 아예 저는 해외 기본적으로 자산을 맞아요. 이건 개인 레벨이랑 국가 레벨로 말씀드리면은 네. 개인 레벨은 이런 국면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외화 자산에 대한 취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외화로의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레벨로는 개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거니까 정치권이든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금 PF 이슈가 됐던 부동산 이슈가 됐던 네. 지난 2년 동안 보여지는 명징한 현상이 지방이 완전 초토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뭐 멀쩡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되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쓰는 게 관료들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이런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낸 거는 개인 레벨에서는 개인들이 대응을 하긴 하더라도 그들을 결국 푸시할 수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뭐 이런 활동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떤 뭐 자기의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지방이나 이런 걸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좀 펼치게 좀 압박을 해야 된다. 네네네. 아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메가시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한 이제 대부분 이제 제2의 도시로 어쨌든 부산 지역을 개발을 해야 예. 수도권에서 제일 머니까 거기가 좀 뭐 살아나야지 뭐 다른 것도 희망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한국의 도시학 담론들은 다 그러니까 80년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시를 떵떵 이렇게 짓고 그런 담론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은 초고층 건축물이 없어서 도시가 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매우 고밀도로 매우 촘촘하게 그러니까 고밀도 다핵 정도가 아니라 고밀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을 디자인해야지 도보이동이라 이런 게 신속하고 직장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살아나는 건데 저희는 도시 전체가 용도 기능적으로만 따닥 돼 있고 국가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딱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에 있고 지방은
관광지만 있고 이러면서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상주 인구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생활 인구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뭐딜 잘 꾸미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회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방식에서 이제 디자인한다기보다는 막 지방 어디에서 다 빼가지고 불경 어느 지역에 방 몰아넣어가지고 거기 다 만들고 그럼 딴 데 또 다 죽이고 막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학 담론은 그 도시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시를 전공하신 분들이 도시 담론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이 피크아웃이라는 건 단어 자체도 그렇지만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뭔가 우울한 길로 가는 것처럼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에서 그냥 그 즐기는 거는 결국에 미국 주식 사고 외환자산 사고 네네네 지금 즐기는 방법은 그냥 더 빨라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 경제의 어떤 뭐 네, 저는 그래서 지방소멸 가속화, 개인의 외국 투자 가속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가속화, 그리고 신축 주택 가격의 유난한 강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기능이 살아있는 지역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들, 그러면서 수도권 안에서도 상당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수준의 자원 배분을 재분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정부랑 정치들이 하는 건데 그쪽은 또 그쪽대로 바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뭐 네, 그래서 뭐 특검하고 바쁘죠 지금. 아니, 서로 그냥 각자 살 길 사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더욱더 피크아웃은 피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에서 우선 내 거라도 잘 챙겨야 된다. 뭐 이거 말고는 지금 뭐 딱히 뭐 바뀌지 않을 수도 없겠네요. 네, 저는 근데 다만 개인도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연금 개혁이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오더라도 이것도 연금 개혁처럼 뭐 네네. 40년에 오는 게 아니라 50년에 오면 어쨌든 우리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출 그렇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뭐 무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맞아요. 뭐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늦추는 게 어찌됐든 네, 한 그루의 좋은 거니까. 사과나무를 심고 싶으니까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또 요 내용을 들으시면 아 그래 뭐 이민 준비하고 다 짐 싸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는 연금이랑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연금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베이스 연금이고 대부분의 노후 준비는 다들 국민연금을 주로 생각들을 하세요. 퇴직연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근로자 퇴직연금 대상자 1,300만 명 중에서 아마 600만 명 정도가 퇴직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퇴직금 다 받아 쓰거나 안 하신 분이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연금 개혁안이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이게 3.115라는 개혁안이 있어요. 납부율을 3% 올리고 그러니까 국가랑 우리랑 1.5%씩 나눠서 올리겠죠. 그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GDP의 1%만큼 연금에 지금 미리 선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금 운용 수익률 150bp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금 목표 수익률은 4.5인데 실제 지난 30년간의 수익률은 5.8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6% 수익률 만드는 건 안 어려워요. 그냥 되는 거예요. 150bp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납부율은 얼마 전에 또 얘기했지만 막 13%를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3%가 아니라 4% 올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납부율도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더라도 연금은 고갈이래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럼 연금을 못 주거나 지금 연금 주고 있는 것도 소득 대체 27%인데 안 되겠다. 연금 반토막 내자. 연금 4분의 1 토막 내자. 이럴 것 같거든요. 전 그럼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정부 재정의 20% 넘게 국민연금에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재원이 없어서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주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재정이 1,000조 넘게 쌓였고 앞으로도 1,700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년에 GDP 1%씩 20조씩 앞으로 2050년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고갈이 없는 그다음에 무조건 소득 대체 40%를 맞춰주고 지금 27%인데 그다음에 오히려 더 빨리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12%로 계속 그냥 12%만 내면 돼요. 이런 연금 체제가 완전 확립되거든요. 네. 그럼 한국은 영원히 우리 GDP의 1.2배가 넘는 연금 재정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사우디 빈살만처럼 쩐주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네 뭐 그게 20조만 있으면 돼요? GDP 1%씩 넣으면 돼요. 이게 3, 1, 1호인데 지금 3과 1호는 됐는데 1이 안 돼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럴 가능성 없지만 3315라고 있는데 네. GDP의 3%를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2060년부터는 연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은 네. 2050년 60년 되면 한 40, 50대 될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45세 된 다음에 연금 납부 제로. 그다음 소득 대체율은 60%. 그냥 스웨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세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3315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3015입니다. 근데 3015는 무조건 고갈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정부 재정에 엄청 써야 돼요. 근데 3115만 돼도 영원히 고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금 관련해서는 이 3115를 발표하셨던 그 카이스트 김우창 박사하고 그다음에 유원준 기자님이 공저로 쓰신 책을 제 채널에서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더 운동화를 할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3315면 납부도 없네. 심지어 연금 재원은 어느 정도 쌓이면 GDP의 2.4배가 쌓여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진짜 빈쌀만이에요. 그래서 와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 당시 미래 GDP는 2,500조인데 2.4배면은 한 7,000조를 들고 간 다음에 샘 알트만 만나서 너 얼마 필요하다고 했냐? 그래서 이제 아니 하긴 생각해보면 내가 한 우리나라도 700조 줄까? 돈 많은 나라니까 네. 돈 많을 때 미리 쟁여놓을 수도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GTX도 그런 거 좀 안 하고 꼭 GTX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막 지하화니 뭐니 지하하면 좋지만은 그게 지하도 뭐 몇십조 들어가니까. 네, 몇십조 들어가니까 그러면 3년치 4년치 GDP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 20년만 쌓아도 고갈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금부터라도 잘 써가지고 연금 개혁만 해도 피카오 코리아의 일단 첫 단추는 탈피카오 코리아 첫 단추는 매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면은 지금 예산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불합리하고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런 네네.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일부 좀 미래 세대한테 좀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의 자식들이 나중에 한 2050년, 60년 돼가지고 자기 소득에서 연금 아예 빵원이고 네. 세상에 와 그다음에 소득 대체 60%까지 받고 막 이러면은 되게 창업도 많이 하고 왠지 네. 그냥 어차피 뒤에 받쳐줄 게 있으니까 그 10년만 그 다니면은 이제 연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현재 312로만 돼도요 연금 미수령자가 아예 없어져요. 지금 연금 미수령자가 한 1,300만 명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복지 재정 지출 나갈 게 GDP 1%가 아니라 아마 GDP의 수퍼센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 다 커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화합이 지금처럼 갈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운동이 왜 없었냐? 저는 정보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기의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차라리 연금을 뭐 세대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뭐 새로 만든다. 뭐 네, 이런 그게 거보다 더 KDI 나을 것 아닌데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만들어봐야 서로 갈등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 이게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바뀌어야지 뭐 이렇게 정책도 바뀌고 정치권도 바뀌는 거니까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면서 네네. 앞으로 또 활동가. 많이 사회 운동가로 제 유튜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네. 뉴스에서 아이, 끌려가는 모습 말하고. 저 그냥 유튜브로만 할 겁니다. 유튜브로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이제 부동산 시장부터 뭐 연금 개혁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